MC 윤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문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이 고급이에요.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맡으신 분야를 파헤치고 의문을 던지고 그걸 바탕으로 분석하시면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직업이실 텐데 왜 이 직업에 종사를 하시게 되었는지 혹시 개인적인 계기가 있으시다면 했는데 들어오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네네. 대로고요. 사실은 이게 주식시장이 결국에 아무도 답을 모르지 않습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뭐 애널리스트가 써도 사실 반대로 가는 경우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나는 반대로 갔어 옛날에. 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잘난 척을 하긴 힘들더라고요. 그죠. 결국에는 시장 앞에 겸손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가로 열고 물론 샐러리 대비 스트레스 만빵일 텐데 맞는 얘기죠? 맞습니다. 외국 회사들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는 만큼 다 써요. 아무래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나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 중 하나라고 사료되는데 다른 나라 산업 전반적 부분이나 분석하시려면 시차나 에너지 소비가 크신 걸로 알고 있고 나름 시간 쪼개기가 참 힘든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으신가요? 하셨거든요. 되게 정확하신 말씀인 게 시간을 잘 분배하는 게 경력이 늘면은 더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분배를 잘 하셔서 똑같은 시간인데 더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차도 딱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히 다 하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좀 아직 하고 있는 단계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푸느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단 애널리스트를 하기 전에 RA라고 그래가지고 애널리스트를 도와주는 역할을 보통 초반에는 한 2, 3년을 하거든요. 어시스트를 예, 그거 할 때가 사실 제일 힘든 게 윗분 가실 때까지 일단 못 가고 그러네. 시키는 거 다 하고 하니까 사실 그때가 제일 견디기 힘들고 RA 10명이 들어오면 결국 애널리스트로 남아있는 사람이 2, 3명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전 초반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주 가무 중에서 가무는 제가 재능이 없는데 음주는 많이 했습니다. 저는 가무 쪽인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건강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하루에 저도 당당하게 17시간 일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고서 술 먹고 반복하면은 피곤하지. 정말 나중에 힘들어져가지고 요즘에는 오히려 그냥 운동을 일단 많이 하고요. 어떤 운동하세요? 조깅 같은 거 달리기 좀 많이 하고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거를 하고 노는 쪽에서는 사실은 뭐 이제 휴가 때 되면은 여행 좀 다니고 취미 활동은 좀 많이 하고요. 뭐 동호회 같은 거. 어떤 동호회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리 같은 것도 좀 요리. 하고 음악도 하고 요리.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정도는 이제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신랑감 중에 최고 신랑감이네. 31살에 외국 증권사 부장 타이틀이고 요리 취미고 여자만 만나면 되네. 요즘에 또 이렇게 좋게 보는 분이 있는데요. 좋을 때는 좋은데 평소같이 이렇게 좀 시간이 날 때는 뭐 오늘 녹화가 또 오고 하는데 제일 안 좋은 때가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네. 큰 리포트 쓸 때 2달 동안 진짜 저는 아무것도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못 견디고 저도 피폐해지고 상대방도 피폐해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게 항상 고민입니다. 기업이나 자료들을 분석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남들보단 먼저 그 산업이나 동향을 읽게 되실 텐데 앞으로 이런 기업 또는 이런 산업들을 눈 크게 뜨고 주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팁을 주신다면이라고 하는데 특정 업종을 찍어서 말씀드리진 않을 텐데요. 네네. 미국에 있는 투자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책을 여러 권 쓴 분이 예. 계세요. 그분이 이제 쓴 책에 보면은 투자하는 게 뭐 그렇게 자료 보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린애가 투자를 더 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애가 왜 투자를 잘하냐면은 그냥 자기 주변에서 이런 걸 보고서 저거 잘 되는 저 물건 잘 파는 게 선입견 없이 저 옷이 예쁜 것 같네 하면 그 회사 찾아서 투자하면은 잘 된다. 그게 간단한 원칙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그 신문을 보시든 아니면 그냥 주변에서 실생활에서 보시든 뭔가 좀 잘 되는 게 있는 것 같으면은 주변에서 보시라고 좀 조언을 그렇죠.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항상 좀 지키려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진짜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파멜라 앤더슨이란 분이 있어요. 닉네임이 섹시한 여자. 작전 사례 중에 재미있는 걸로 알려주세요. 작전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 민감한 국내 건데. 증권사의 뭐 지점이나 뭐 그런 데서 사실 하시는 게 되게 많잖아요. 몇 명 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아예 못 보고요. 듣는 얘기들 중에서 이제 뭐 전설같이 전에 내려오는 얘기 중에서 뭐 펀드 매니저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굴릴 수 있는 돈. 자기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뭐 미리미리 오를 거를 알려준 다음에 자기가 산다 이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있긴 있었거든요. 예. 하나 말씀드릴 건 어차피 웬만큼 큰 종목이면은 그 사람들 몇 명이 산다고 그렇게 다 오르진 못하니까 그렇죠. 중소형주 위주의 얘기일 겁니다. 아마. 돈 내고 정보 보는 그런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100만 원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은 90만 원 정도는 개인 투자하신 대신 펀드에 넣으시고 10만 원으로 그냥 로또를 사세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대박은 당연히 개인이 더 많이 낼 수 있어요. 종목을 잘 고르면. 근데 그 자금이 이제 특히나 뭐 노후 자금이나 이런 경우면은 사실 그거보다는 안정적으로 굴리는 게 좋긴 한데 우리나라 펀드 산업이 사실 금융위기 전에 확 컸다가 그 모든 펀드가 금융위기 때 망가지면서
야, 미래에셋이 그냥 뭐 펀드 안 들면은 안 되는 줄 알고 막 줄 서서 가입했었는데 안 좋게 끝났죠. 그래서 사실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결국 글로 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기관이 좀 커야지 시장도 제대로 주식 가치를 인정해 준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애널분들이 투자 의견으로 매도 때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중립이나 보유라고 뜨면 거의 매도 사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매도인데 투자 의견을 내야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외국계 증권사 다니면서 투자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운지. 예, 요거는 뭐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국내 증권사가 이제 대략 리서치 센터가 있는 데가 한 40군데 조금 안 되는데 네네. 매수 중립 매도 비중이 87, 12, 1이에요. 매도가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 나는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외국계는 50%, 32%, 18%니까 18%가 매도거든. 조금 더 매도를 좀 자유롭게 때리는 편이긴 한데 이유를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한국 주식이 사실 싸기 때문에 다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도 동시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한국에 굳이 안 투자해도 되는 분들을 지금 상대를 하는 거니까 한국이 그 나라보다 그 나라에 있는 뭐 현대차라고 치면 도요타보다 상대로 나은가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매도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저희는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별로면은 별로라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냉정하게 하는 거고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아무래도 위에 눈치도 봐야 되고 고객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외국계보단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 앞서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시장의 이유고 고객이 달라서 그런 거고 눈치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다 보고요. 왜냐면은 저희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의견을 내면은 분명히 그 의견을 낸 회사에서 안 좋게 보시는 거는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진짜 전화 와서 쌍욕 듣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외국계여도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치는 보는데 저희는 또 마찬가지로 진짜 이거는 매도해야 될 것 같은 주식인데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희 상사들은 또 위에 계신 분들은 또 다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또 저희는 사내에서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쿨하네. 훨씬 한국계보단 자유로운 건 맞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자유로울 수도 있는데 부담은 똑같이 갖고 간다. 그죠. 예. 증권사 지점마다 직원 실력 편차가 있나요? 중소도시 비하 발언인데 비하 발언 한대요. 이건 아주 예를 들면 파주 지점 직원보다 여의도 지점 직원 말이 왠지 더 맞을 것 같아서요. 단순 창구 직원보다 우수한 직원들이 여의도나 강남 쪽에 있는지 궁금하고 개별 지점에서 추천해 주는 건 증권사 직원들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회사 리포트 같은 걸 뿌리면 그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적당히 양념치는 건지라고 하셨거든요. 일단은 제가 지점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게 첫 번째지만은 네. 지점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의견이 예를 들어서 저희 리서치 센터 의견을 따라간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거의 작은 펀드 매니저 같이 움직이는 게 지점에 계신 분들 자기 고객들 돈 모으면 1,000억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로 진짜 특정 종목 아주 크지 않으면은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주식을 보는 게 다 있으시고 그분들은 심지어 돈을 굴릴 수 있으세요. 저희는 직접 굴리는 거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여의도든 파주든 고객 돈의 액수 차이는 있겠지만 그분들 의견이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죠? 그분들의 의견이고요. 그분들이 뭐 그럼 여의도에 계신 분이 뭐 저기 어디 지방에 계신 분들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사실은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파주에서 증권 왕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실 때 실제로 사업장, 공장 또는 본사에 100% 가보시나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방문하셨을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 들려주세요. 업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저희가 회사 찾아가서 공장 보고 싶다고 다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공장 탐방하는 날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1년에 그냥 한 번 정도를 한 번 이렇게 정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공장 본다고 뭐 그렇게 뭐 하기는 사실 쉽지 그러니까 않아요. 감이 안 오지. 뭐 그거 본다고 해서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뭐 제품이 나오면 써보긴 해요. 저희도. 특히나 식음료 쪽은 당장 소주든 맥주든 나오면은 그렇지. 저희 의견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를 당연히 투자로 반영하긴 힘들지만 나중에 그렇게 하고서 저희도 먹어보고 나중에 시장에서 하는 걸 보면은 그게 진짜 잘 팔리는 게 그렇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다음에 작가하세요님이라고 있어요. 상경 계열 외 다른 전공 애널리스트들도 있나요? 있다면 그들만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건지요? 있고요. 저는 사실은 상경계열 안 나온 게 더 좋다고 사실 냉정하게 생각을 하는 게 각광받은 애널리스트들이 누군가 국내사주 위주에서 얘기하면은 바이오주 그쪽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약대 출신 애널리스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하다가 때려
투자치고 요리사를 하다가 다시 애널리스트로 복귀하신 분이 있어요. 야. 이분이 한국 외식산업 리포트 해가지고 쫙 쓰니까 제대로인데. 기관 관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차피 경영학과 나와서 배우는 게 재무랑 회계인데 그러니까요. 그 다른 학과에 계신 분들도 솔직히 1년만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1년도 안 걸릴 수도 있는데 특정 산업의 지식은 사실은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따라하기가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그러네. 그분들이 전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불알 친구가 술 먹다가 나 하나만 알려줘라. 나 진짜 투자하고 싶다. 근데 알려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그죠? 싶지 않아서 예. 사실은 절대 얘기를 안 하고요. 작가세요님 거예요. 제가 공대 출신이라 그런지 대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과목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자신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기반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현재 공학기술과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논문 리뷰 형식의 수업이 많기도 하고요. 파이낸스 MBA나 금융공학의 경우 학비도 훨씬 더 비싼데 애널리스트가 보시기엔 전문 과정에서 교수님의 강의로 배우는 것들이 최신 경향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도 박사같이 했네. 대학에서 배우는 게 가치가 있는데 이거 도구나 언어로서 가치인 것 같아요. 얘를 아예 모르고 시작을 하면 진짜 이제 답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막 테마를 쫓아다니거나 소문을 쫓아다녀야 되는데 도구로서 이해하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그때 충분히 못 공부한 걸 사실 오히려 후회를 하고요. 대신에 그럼 그거 다 열심히 배우면은 실제로 투자를 잘하고 애널리스트를 잘하느냐는 오히려 그거는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게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산업이나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대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겪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가르쳐줄 거라고 기대를 안 하는 편이 낫고 대신에 그 도구들, 재무 용어든 재무 지식이든 회계에 대한 이해든 이런 거는 알고 계시긴 하면은 사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음에 오프리랜드님. 펀드와 개별 종목 투자 어느 것을 더 추천하시나요? 자산의 과반수는 투자하실 거면 펀드를 하시라고 말씀을 펀드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떨어질 때 사서 묻어두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전략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묻어둘실지에 달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주식이 다른 자산, 뭐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묻어둘 수 있는 건 많은데 진짜 오래 묻어두면은 사실은 주식이 제일 많이 가는 건 맞거든요. 맞아요. 예. 문제는 진짜 7년씩 묻어두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 못 그러세요. 못 그러죠. 그러니까 묻어두실 수 있나요? 손이 라고 질문을 해야 근질근질해. 될 것 같아요. 팔고 싶어. 예. 돈 버는 방법을 추천한다면 했는데 너무 이거는 광범위하다. 금융상품 관심을 많이 가지시긴 할 수밖에 없는 게 예금이 지금 금리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시긴 가지셔야 되고 개인 투자로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서 나온 상품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질문 남겨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질문 남겨주시면은 방송에서 빠짐없이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애널리스트 일을 하면서 가장 큰 고충이 있다면 뭐예요? 고충 많죠. 일단은 저는 성격에 고충이 있었던 게 제가 원래는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애널리스트 하면 리포트만 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되게 학자 같은 직업인 줄 알고 처음에 인턴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니까 글 쓴 다음에 그걸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네. 그걸 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사실 왜냐면은 외국에 진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이 주식 사야 된다고 하니까 성격이 사실은 되게 많이 개조된 면이 있고요. 둘째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왜냐면 또 저희 외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사실 한국인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제 나이나 경력을 보고 사실은 처음에 흠칫하실 때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분명히. 요거 봐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근데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증권사가 사람을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려면 사실 시간도 그렇고 노력도 희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웠던 점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반대로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리포트 썼을 때 이렇게 주가 잘 가면 재밌고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재밌고 맞아. 한두 번 겪어봐서 그런 건 좋았고 그 다음에 업무 외에도 사실은 뭐 좀 뭐 저도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명함 사건이라고 하나 있는데 저한테 준 거는 가짜 아니죠? 그건 진짜 네네. 아닙니다. 다행히도. 근데 애널리스트가 뭐 요즘에는 좀 힘들지만 옛날엔 좀 진짜 멋있는 직업이고 막 뭐 연예인이랑 결혼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악용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 갔는데 웬 노인분들 이렇게 어르신들 한 세 분이 오셨어요. 내 사윗감 될 사람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하면서 명함을 들고 왔는데 이게 로고는 똑같은데 이게 구조랑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우리 딸이랑 결혼할 사람인데 이러고 이제 오셨는데 돈 많으신 분인데 상처받고 가셨겠다. 좀 그렇죠. 사실 그런 걸로 사실 기사에 또 제가 그 실제로 경찰에 걸린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새끼, 그런 놈들은 참 없어져야 될 놈들이야. 저는 거북이님 찾아가진 않을게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맞긴 맞는 것 같아. 아주 너무 잘하시니까. 애널리스트 일을 하면서 만났던 최악의 진상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만 알려주세요. 고객사하고 상관하고.
고객사는 일단은 매도 쓰면은 좀 이렇게 그렇죠. 힘들게 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아주 심각하게는 안 겪어봤고요. 제가 좀 못 나가는 업종을 해가지고 매도를 써도 그래 우리 회사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사실 하시는 분들도 다 계세요. 인정하고. 예, 그래서 다행히 없고 고객 중에 그러니까 투자자 중에는 외국인 진상은 좀 한국인 진상이랑 살짝 다르다고 좀 말씀을 그러니까 드려야 그게 될 것 궁금해요, 같아요. 저는. 그분들은 확실히 선진국민은 선진국민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한국 분들이 좀 진상이 많았다는 얘기는 옛날부터 좀 그렇죠. 있었어요. 제일 중요한 질문인데 수입은 공개 가능하세요? 먹고 살 만큼은 받는 것 같고요. 네. 받으시면서도 다들 이제 이거밖에 안 줘라고 다들 불평은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비교 가능한 직업이 제 생각엔 변호사 같아요. 애널리스트를 하고 싶은 후배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되는 방법을 좀 간략하게 말해주시면. 일단은 이 업계가 매년 뽑는 인원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국내사에서 80명, 외사에서 한 20명, 100명짜리니까 사실은 그렇게 큰 직업군은 아니거든요. 그러네, 솔직히 바늘구멍이네. 말씀드리면은. 그러고 또 라이프도 사실 좀 힘들고 하기 네네. 때문에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네. 말씀드리면. 다만 이제 하겠다 그러는 분들은 일단 주식 좋아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학교에서 재무랑 회계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랑 회계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주식을 좋아할 순 없고 오히려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일 때는 자기 취미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자기 주변을 그냥 좀 자세히 돌아보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면은 오히려 그게 나중에 애널리스트 할 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영어는 당연히 기본이고. 영어는 죄송하지만 외국계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하는 일에서는 궤도에 오르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네. 경쟁하는 다른 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훨씬 더 경력이 기시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은 정착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뒤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사실 사업하러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아서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수업료 많이 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거나 여기가 뭔가 산업이든 뭐든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말 마음에 들고 내가 뛰어들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한 가지 옵션으로 남겨두고 싶은데 일단 앞으로 5년은 이 회사 다닐 것 같습니다. 녹음 후기 및 소감 한마디 간략하게 해주세요. 뭐 하는 직원인지 실제로 주변에서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얘기하는 차원에서 나오고 또 이제 사실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듣고 싶어서 나온 건데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헤드헌터 윤재홍의 난잡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직업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진행의 MC 윤재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